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시 읽는 삼국지를 주제로 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히 말하면 변화의 시대에 변화를 주도하는 인간이 되자. 오늘 주제는 무생물입니다. 전쟁의 승부를 갈랐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변화를 이야기해요. 근데 보통 성은 이렇게 뭔가 딱 굳어 있는 그런 의미잖아요. 뭔가에 지키자. 그래서 갑자기 이게 또 왜 이렇게 성으로 바뀌냐라고 생각할지 의문이 있으실 분도 계실 텐데, 이 강의의 끝에 가면 지난 시간에 했던 교훈과 왜 이것이 연결되는지를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쟁의 승부를 갈랐던 성을 통해서 인문학적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이는 곳이 이제 그리스의 코린토스입니다. 저 성의 꼭대기를 보면 저렇게 성이 보입니다. 저렇게 보시면 그냥 바위 위에 뭐 조그만 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를 올라가서 보면은 그게 사실은 삼중 요새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저 산이 안쪽으로 넓어가지고요, 분지처럼 돼 있어서 저 안에 거의 당시 기준으로는 작은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런 데를 어떻게 올라가서 여기를 도대체 어떻게 공략하느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지금 보이는 건 인도의 자이푸르에 있는 암베르포트라는 성이에요. 산 위에 있는 건 당연히 산성이고, 저 밑에 있는 것은 이제 평산성이라고, 평지는 아니고 약간 높은 곳에 있는 걸 보통 평산성이라고 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물은 하천이 아니고 해자예요. 아까 봤던 그런 엄청난 산성, 바위산 위에 있는 성, 또 여기 있는 산성처럼 평산성, 어떤 성이 방어에 유리할까? 전쟁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성으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이게 농담처럼 말해서 그렇지, 이게 진짜 전쟁 났으면 이게 생사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생명을 좌우하는. 저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암베르포트의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것인데, 산성의 문제는 지형이 험하니까 당연히 건물을 짓기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 보였던 그 코린토성 있잖아요. 거기는 바위는 살벌한데 올라가면 평지거든요. 보통 산은 지형이 험하다 보니까 축성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일단 공간도 좁고, 그래서 기술적인 것이 좀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평산성 같은 경우 일단 넓으니까 다양한 구조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암베르포트는 저 성의 방어 시설에 큰 거, 작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트랩, 조그만, 가다가 보면 한 명이라도 죽일 수 있는 트랩, 이런 거 하면 2,0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할렘에, 저 안에 원래 궁전이 있어서 하렘이 있어요. 하렘에 가면 방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2층인데 구멍을 뚫어놓은 거야, 방바닥에 조그맣게. 저게 건물이 되게 복잡해서 건물 사이로 지나간 저 안에 되게 건물이 많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딱 십자로인데, 거기다 총 놓으면 이렇게 골목 같은 데서 딱 튀어나왔다가 바로 맞는 자리예요. 아주 무지하게 다양한 그런 함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산성에서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가 좀 힘들죠, 아무래도. 그래서 산에 있으면 지형 의존도가 높고, 땅에 있으면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좋은 성이 뭐냐? 최고의 성은 어떤 성이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답이 그러면 아까 그 코린토스 성처럼 엄청난 바위 위에 엄청난 요새가 있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최고의 요새하고 최고의 성은 다르다. 그러면 최고의 성은 뭐냐? 최고의 성은 완결성이 높은 성이다. 일단 성에 대해서 알려면 약간은 기술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축성술의 어떤 전술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기술도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성벽 가면요 두께부터 봐요.
돌 크기부터 보고, 그래서 야 이건 튼튼하네, 뭐 나무로 만들었으면 이거 우습네 이러시는데, 그 전에 축성술이란 기술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손자병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말인데, 수비는 내게 남음이 있게 하는 것이고 공격은 적이 부족함이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편형에 쓰여진 정말 해석하기 힘든 난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축성에다 갖다 묻히면요, 무조건 성벽을 두껍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의 구조가 우리 수비하는 병사들은 10명이라도 50명의 효과를 내게 하고, 그러니까 구조를 잘 짜가지고 적은 가능한 한 분산시키고 우리는 집중시킨다면, 수비가 남음이 있게 한다는 건 우리가 결국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병력을 집중하든지 화력을 집중하든지. 대신 적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비결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손자병법은 아니지만 이건 전쟁의 보편적인 원리인데, 스포츠는 앞에서 싸우는 거고 전쟁은 뒤나 측면을 친다. 스포츠는, 모든 스포츠는 뒤에서 치는 반칙입니다. 근데 전쟁은 앞에서 치는 거는 바보예요.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뒤나 측면을 잡는 게 전술이에요. 앞에서 적을 쓰러뜨리는 건 전술로 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든 전술을 어떻게 하면 적의 측면이나 뒤를 치냐는 거예요. 그러면 축성은 뭐겠어요? 성의 원리가 적의 측면이나 뒤를 치도록 좋게 만드는 게 축성의 원리죠. 이래서 기술에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껍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성벽이 있어요. 뭐 성이 있다고 쳐요. 저 안에 수비가 있고 공격을 해요. 저 하얀 게 성벽이에요. 당연히 적은 쪽이 수비고. 성벽이 있으니까 어쨌든 수비하는 사람 바리케이트가 있고 좀 높은 데 있겠죠. 조금은 유리하겠죠.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유리함이에요. 여기다가 전술 원리가 들어가야 진짜 예술적인 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가면 일단 성벽의 높이만 봐.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왜 이렇게 낮아? 이러시는데, 더 중요한 게 전술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돈대라는 거예요. 성벽 앞에 돌출대 부분이 있잖아요. 적이 공격하면 아까 같은 구조에서는 서로 마주보고 쏘게 돼요. 근데 여기처럼 치를 돌출시켜 놓으면 성벽에 붙는 사람들은 치에서 뒤나 측면을 쏘게 되죠. 그러면 그 치를 공격하면 되지. 요 앞에 정면에 모인 사람들은 옆에 치에서 쏴요. 그러니까 저렇게 치가 돌출돼 있으면 성벽을 공격하든 치를 공격하든 계속 총알이나 화살은 옆이나 뒤에서 날라오게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렇게 돌출이 돼 있으니까 공격해 온 군대들이 일자로 공격하지 못하고 각자 구역에 분리되게 됨으로 해서 또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일단 나는 모으고 적은 분리시킨다. 적의 뒤나 측면을 친다. 이 개념을 가지고 보면 성에 가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적을 분리시키려면 더 많이 분리시키는 게 좋겠죠. 저 정도 가고 뒤에 대군이 쫙 깔려 있으면 숫자로 우르르 오면은 뭐 수비보다 많아지잖아요. 이걸 또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을 하나 더 쌓는 거예요. 이게 내성과 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성이 많아서 이 내성 외성 구조가 잘 안 나오는데, 특히 평지성들, 특히 아까 본 암베르포트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성벽하고 성벽 사이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요. 어떤 데는 1명, 2명밖에 못 들어간 데도 있어요. 그러면 외성에서 내성으로 들어가면 내가 100만 대군이 왔어도 벽 사이에 딱 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때는 항상 중요한 게 내성 성벽을 외성보다 높게 해야 돼요. 외성을 더 높으면 외성만 점령하면 내성을 굽어보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내성이 더 높으면 외성을 점령하면 함정에 빠져요. 좁은 공간에 더 높은 성이 있게 되고, 그리고 외성이 낮으면 적이 공격해 올 때 내성에서도 쏘고 외성에서도 쏠 수 있어. 이중으로 포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은 안으로 갈수록 성벽이 높아져야 좋은 거예요. 그러면 화력 집중의 원리에서 화력을 집중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분리시킨다. 근데 기왕이면 악착같이 전쟁은 인정사정 없거든요. 악착같이 분리시키는 악착같이 분리시키는 법은 해자를 파는 겁니다. 저 파란 게 해자야. 물을 해자를 파면은 빠져 죽으라고 파는 게 아니고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치사하게 저기다가 다리까지 놔버리면 분리가 될 뿐 아니라 또 다리를 건너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나누고 분산시키고 좁게 들어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축성의 원리고, 사실 좋은 성은 저 원리를 동어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실내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이 아까 했던 암베르포트인데 그냥 봐서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요 앞에 해자가 큰 게 있는데 일단 해자에서 분리가 되는데, 저 성이 저렇게 보여도요 제가 말한 원리를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성벽 앞에 이렇게 큰 성벽 밑에 성벽에 이렇게 줄이 쭉쭉 있잖아요. 저게 2중 3중 성벽이면서 도로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코끼리 타고 오는데 여기 좀 가려서 그런데 지금 이게 도로가 지그재그로 앞에서 계속 있어가지고요. 여기도 지금 벌써 3중 도로인데 요 지금 코끼리 계신 분이 사실은 저 밑에 칸에서 지그재그로 타고 올라오는 거죠. 여기만 보셔도 저 밑에 있는 그 성벽에 서 있다 그러면 적군이 여기를 올라오려고 그러면 3번을 내 앞으로 지나가요. 아,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 네모나게 툭 튀어나온 데가 있죠. 그런 데가 또 일종의 성문이나 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앞에서 3번을 횡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또 치도 있고 이래가지고 성문도 통과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 2중 3중으로 좌우로 공격을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렇게 보면 또 좁아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중간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오면서 저런 문을 다 통과해야 되고, 이게 또 이렇게 넓은 공간도 나와. 이거 왜 이렇게 또 넓어요 그러는데, 넓어야 또 패기 좋은 경우도 있어요. 넓어야 또 모아놔야지 총알 아껴 야죠. 넓은 데다 갖다 부어야지 한 명씩 쏘는 것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넓었다 좁았다 하면서 사람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기는 모형인데 파르테논 신전 입구예요. 저게 기원전 5세기 정도에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저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성벽이 하나 둘 3중 요새죠. 그리고 이게 왜 지그재그로 틀어져 있냐면 좁은 공간에 넣어놓고 양쪽에서 쏘고, 그러니까 1층 점령하면 양쪽에서 쏘고, 또 좁은 공간으로 올라가서 걸리면 또 양쪽에서 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들어와서 죽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이래서 여기를 아테네가 파르테논 신전 구역으로 만든 건 맞지만은 사실은 그 자체도 굉장한 요새 구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보시면 저 오른쪽에 바위 같은 게 보이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수직으로 높은 바위산이어서 거기다 울타리만 쳐놔도 못 끼어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위에 3중의 요새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가시면 또 하나, 이건 절대 아무도 안 보시는 부분인데 저 사진 바위 절벽에 구멍 같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수원이에요. 물. 왜냐하면 이런 산성은 문제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성을 지으려면 물 없는 곳에서는 절대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놈은 물이 위에 있어주면 고마운데 가끔 샘이 밑에 있는 경우는 저기를 뺏기면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또 성벽을 둘러서 저 물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성은 항상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그 고구려 산성들 산 위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허물어져서 고구려 산성은 가봤자 성벽밖에 안 보이고 하니까 많은 분이 놓치는 게, 중국 그 수당 전쟁 때 고구려 산성 때문에 굉장히 고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결정적인 게 만주에 있는 고구려 산성들은 대부분 석회암지대예요. 단양, 고수동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석회암 지역은 밑에 물이 녹아서 꼭 동굴이 흘러요. 그러니까 자연 우물이 많습니다. 땅 속에 그런 공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야 저런 산에서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물을 뚫으면 지하에 수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저 파르테논 신전의 수로는 샘은 있는데 사람들이 파서 이렇게 가꾼 거지만 우리나라 고구려 산성들은 밑에 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하니까 산성이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지 화력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벽을 이중으로 쌓으면은 두 개가 날아가는데 만약에 성벽 자체에다가 층을 나누면 어떻게든지 화력은 집중해야 되니까 많이 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담장에다 안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2층, 3층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저렇게 2중, 3중으로 쏠 수 있게 되겠죠. 한 지역에. 이게 탑이에요. 수원에 가면 공심돈대라고 있잖아요. 공심돈대라는 건 보통 돈대는 안이 꽉 찼는데 안에 2층, 3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방을 만들어 놓은 게 공심돈대예요. 그게 서양으로 말하면 성에 있는 탑이죠. 탑은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층이 나눠지는 건데 그 이유는 저렇게 안에다 사람을 넣어서 2중, 3중으로 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다 성벽을 또 놔서 또 2중으로 만들면 이게 4중, 5중, 6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에 한번 가시면 올라갈수록 높은 데서 내려다보니까 경치 좋다 그러지 마시고 가는 곳마다 조 지점에 도대체 몇 군데의 총이 집중되는가를 한번 보시면 같은 곳에서 10자를 쏘는 것보다 10층으로 나눠서 쏘는 게 훨씬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든 성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찟해요. 그래서 내려다가 저렇게 보면 저기는 여기서 날라오고 여기서 날라오고 여기서 날라오고 여기서 날라오고 한 10중으로 총알이 날라오겠구나. 이건 막을 수도 없어요. 여기서 오지 여기서 오지 여기서 오지 이렇게 날라오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그런 게 무섭게 날라오는 데가 무서운 성이에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병력이 싸워서 죽이는 게 아니고 실제 공성전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총 잘 쏘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조총 같은 총이라도 말이죠. 총 잘 쏘는 애가 어떤 포인트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총알이 10군데가 날라와도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보겠어요. 앞에 나오는데 보지. 그러다 보면 탁 날라오는 자리.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참 그 세상은 불공평한 게 전쟁을 해도요.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은 무기를 들려줘도 병사들이 똑같은 데서 똑같이 죽이는 게 아니고 그 킬링 포인트에 있는 애가 혼자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쏘면 이적을 막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날라온 총알이 한 명씩 쓰러뜨리는 거지. 근데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총알이 어디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면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면서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요 탁 맞으면 이쪽으로 넘어질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맞으면 나무 토막처럼 쓰러져요. 그래서 총알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전혀 몰라요. 저 성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지금 보여드리는 저 성입니다. 저기가 지금의 이스탄불,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만들었다 해서 데오도시우스의 성벽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제가 저기를 정말 어렸을 때 책을 읽고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저 성이 1000년 동안 한 번도 함락이 안 된 성이에요. 이스탄불이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동서무역이 만나는 요충이에요. 그리스 시대부터 동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면 물건이 하역되는 거점 중에 하나가 저기예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 시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냥 부유한 도시가 아니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60년대 좀 못 살 때 그 초가집 많고 그럴 때 맨하탄에 가면 와 뭐 여기는 100층짜리 건물이 있어 막 이럴 때 저러던 데예요. 런던 파리가 초가집으로 가득할 때 저기가 그 요즘 말 나온 맨하탄으로 가득 그런 데예요. 그러니 세계 최고의 부유한 도시인데 주변에는 동서 문명이 만나는 요충이에요. 동서 문명이 만나는 요충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 민족이 오고 간다는 거겠죠. 그러면 걔들이 저걸 가만두겠어요? 뭐 몽고족도 나중 하여간 뭐 온갖 애들이 와서 저걸 털기 위해서 옵니다. 1000년 동안 저 성을 한 번도 함락을 못 시켰어요. 전설의 성벽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결국 함락되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와, 그 지금은 사진이라도 있는데 그때는 위성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대체 어떤 성인데 이게 뭐 이런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말로 들으면 점점 커지잖아요. 야, 거기는 돌이 엄청나게 커. 저는 솔직히 집 한 채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전 안공불락의 요새인데 저 성의 비결이 여기가 지금 밭으로 갈아서 그런데 여기가 해자예요. 저기 지금
농토를 메꿔놔서 그런데 한 10m 정도 되고 폭은 한 20m, 30m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성벽 있고 그 뒤에도 성벽 있고 그 뒤에도 성벽 있죠. 그리고 탑을 이제 두 번째 성벽하고 세 번째 성벽에 탑을 그것도 한 3층짜리 탑을 세워놨는데 탑과 탑 사이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세워놔가지고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아무튼 저게 1000년을 버틴 성벽입니다. 근데 솔직히 가서 보니까 전 실망했죠. 왜냐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나는 뭐 한 수백 메타 되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상 가서 보면 애게 그러는데 이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게 1000년을 막은 성이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아무도 함락하지 못한 성이 이 수준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저 앞에 평범해 보이는 저 해자가 중요해요. 이제 성에 가면 아까 제가 무슨 총알 구멍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걸 쓸 일이 없어요. 그걸 쓸 정도면 이미 함락됐죠. 그래서 의외로 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자예요. 해자가 무너지면 되게 싸우는 걸 포기합니다. 일본의 그 오사카 성도 가보시면 해자는 저희보다 더 크죠. 큰데 원래 그 오사카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히데요리가 있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패권을 차지해 쳐들어와서 겨울 전쟁, 여름 전쟁이라고 두 번의 전쟁을 하는데 겨울 전쟁 때는 승부가 안 나서 휴전을 맺는데 휴전 조건이 하나가 해자를 메꾸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말렸죠.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떡하랴 그러고 메꿨더니 뭐 그 다음번에 여름에 쳐들어와서 가볍게 아주 가볍게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외로 성은 아기자기한 재미도 좋지만 크고 굵은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저기도 보면은 아기자기한 것도 굳이 따지면 있지만 저 삼중의 성벽과 해자 이것이 성을 지키는데 이제 굉장히 크게 공헌하고 사실은 잘 모르시는데 저 성 가만히 보시면 중간에 빨간 벽돌 같은 게 이렇게 한 줄씩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시멘트를 썼거든요. 이게 컸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성벽도 화강암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요. 근데 성이 허물어지면 빨리 보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단한 성도 투석기로 때리고 계속 공격하면 어딘가 데미지가 납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보수성이에요. 수리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근데 이만한 돌이 깨져 나가면 그만한 돌로 채워야 되잖아요.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나무 같은 걸로 메꿔야 되는데 저기는 성 5줄마다 벽돌 같은 걸 깔아놓는데 이렇게 기왓장 같은 벽돌을 깔아놓는데 무너져도 그 기왓장으로 수평을 바로 잡아요. 콘크리트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건축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돌 같은 거 쌓을 때 수평이 안 맞으면 쌓는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수평을 딱 잡아버리고 5줄 올리고 또 시멘트 넣어 수평 잡아버리니까 보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작은 돌로도 강도를 균일하게 할 수가 있죠.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성문구역인데 성문구역은 역시 저렇게 치가 탑이 크게 있고 앞에 저 해자 다리 건너가고 좁은 성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강력한 구조를 뚫기가 의외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성만 돼도 대포가 나오기 전에는 난공불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이 사실은 함락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니 난공불락이라며요. 난공불락은 맞죠. 근데 함락 몇 번 됐어요. 언제 함락되느냐? 어떻게 함락될게요? 안에서 열어줬죠. 안에서 열면 방법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성, 아무리 훌륭한 구조도 안에서 열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철학적이고 좀 뻔한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의 의지 없으면 어떤 훌륭한 무기도 소용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21세기는 첨단 무기의 시대다. 뭐 이제는 전자장비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싸우는 건 인간이에요. 뭐 나중에 로봇이 나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인간의 의지를 장악하지 못하면 난공불락의 성은 없어요. 그런데 요 인간이 중요한 건데 저거는 두 번인가는 안에서 열어줬고 그건 무효라고 쳐. 무효. 이건 아니잖아. 이건 반칙이니까 아니야. 난공불락이야. 함락된 적이 있어요.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서
함락시킬 때의 광경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유럽에서 기사들이 와서 저기를 공격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저 깡촌에서 온 애들이 맨하탄을 털자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 저렇게 달라붙하고 공성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건 몰라도 갑옷 입고 싸울 때는 유럽 기사들이 진짜 셌어요. 백병전 할 때요, 머리 하나 크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는 그냥 네가 키 큰 거 같다 하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서보면요 무서워요. 무서워.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뭐 권투나 뭐 이렇게 무술을 한다 그러면 몸이 날래고 하면 작은 사람도 이기는데 다들 갑옷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팍 들어오는데, 쟤들 철퇴, 도끼 이런 거로 치면 30kg, 40kg 가벼운 애들은 그냥 팍 날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애들인데, 얘들이 이제 콘스탄티누스 성벽에 덤볐어요. 그래서 저렇게 새카맣게 올라가고, 그다음 저기 보이는 돛대는 이제 공성구가 없어가지고 성벽이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쉽게 함락이 안 되니까 베네치아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공성구를 만들 그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배 돛대를 눕혀버려요. 옛날 배는 돛대가 누우니까 그걸 가지고 외나무 다리처럼 성벽에다 걸어버렸어요. 그 돛대를 타고 이렇게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떨어지면 그냥 저걸 타고 성벽을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저걸 보면은 굉장히 기발난 아이들을 이긴 것 같잖아요. 근데 저렇게까지 맹렬하게 공격했는데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성이 어떻게 해서 함락되느냐? 치열하게 공격하다가 도저히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프랑스 기사 한 명이 오래 공격하다 보니까 성벽에 구멍 하나가 난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전투 사제라고 그랬는데, 신앙심이 참 무서운 게 자기는 여기를 함락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동생이랑 다 말렸어요.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 근데 이게 사명감은 죽더라도 한다. 나는 싸우다 죽겠다. 그래서 이제 구멍으로 들어가겠다 혼자 난리를 친 겁니다. 근데 기사가 한 10명, 20명 있었고 보조 병력이 한 4, 50명 있었는데, 동생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얘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가 조금 전설이 좀 다른데, 하여간 요 얘기대로 따르면 그렇게 구멍에 들어갔더니 저 앞에 성문 쪽에 이제 수비병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더래요. 쟤 뭐야? 여기서 이제 기가 죽어서 안 가야 되는데, 참 이런 애가 난 죽겠노라, 싸우다 죽겠노라 하고 막 혼자 돌격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때 성문 앞을 지키던 애들이 용병들이었어요. 이 비잔틴 제국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힘든 일을 그럼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 돈 주고 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까지 맡겨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뭐 모병제 이런 거 비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돈 주고 고용하고 나는 안 지키다 보면, 지금 저 비잔틴 저 유적에 가면요, 가끔 그 바이킹 글자들이 벽에 낙서한 게 있어요. 그냥 거기 와서 용병으로 살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용병을 데려오는 건 나쁘지 않다. 그건 직업군인, 용병이라는 뜻이 아니라 직업군인, 아주 우수한 최고의 부대를 갖다 놓는 건 괜찮은데, 지네는 안 하고 걔들만 시키면 걔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뭔가 다 속된 말로 뭔가가 빠져요. 그래서 걔들은 뭔가가 무너진다고 할 때 자기 목숨을 안 겁니다. 그래서 얘가 혼자 돌격을 했더니 그 수백 명의 애들이 그냥 전투를 포기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 사람은 돌격할 때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 이미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난 이러다 장렬하게 전사하겠죠.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네. 그걸 보고 동생하고 뒤에 있던 애들도 막 따라 들어와서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함락이 되고, 그림은 좀 우아하게 그려야 되니까 저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성문에 이제 들어간 것처럼 돼 있지만, 이때 이제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게 되죠. 이거는 십자군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이라 기독교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교도랑 싸우고 갔던 십자군이 정작 그것도 콘스탄티노플을 이교도한테서 보호한다는 게 십자군 운동의 시작이었는데, 지들이 가서 거기를 함락시켜 버린 거죠. 결국
그 천하의 요새도 사람이 지키려던 의지가 없거나 그 의지를 남한테 양도했을 때 안 되더라. 그리고 이것은 성문을 열어주는 거는 한 명의 개인적인 배신으로 열어줄 수 있지만 국가나 집단이 무기나 다른 것에 의존하면서 자기가 싸우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국방은 누가 해줄 수 없는 거라고. 지금까지 서양의 성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동양성은 뭡니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서양성하고 동양성을 비교하면 이제 조금 문제가 뭐냐면 이쪽에 보이는 성이 크락데 슈발리에라고 십자군 성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성이에요. 저기 시리아에 있는데 제 평생의 꿈이 저기 가보는 건데 저게 최근에 IS가 또 깨버렸어요. 근데 다 깨진 건 아니고 한 3분의 1인가 4분의 1쯤 깨졌다는데 중요한 건 거기가 지금 못 간다는 거죠. 제 평생에 저기를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십자군 요새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이에요. 저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개의 함정이 있고 총구멍이 있고 뭐 이런 데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거는 중국의 서안 성벽입니다. 명나라 때 서안 성벽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성은 십자군 크락데 슈발리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중성에다가 안쪽 성벽 높겠다, 뭐 치 있겠다, 저 안에 들어가면 지하도 있겠다, 별거 다 있어요. 근데 중국 성은 되게 단조롭잖아요.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국 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가보면 의외로 낮아요. 그리고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멀쩡한 담장이 막 놀래요. 이거 뭐야? 뭐 중국 성이 뭐 대단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그렇게 단순해. 저거는 중동쯤 아시리아 제국 전투도니까 기원전 800년 이럴 때 전투인데 저 성 보시면 위에 2중, 3중석이고 주변에 탑 같은 거 다 있죠. 아까 보신 데오도시우스 성벽하고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부터 2500년, 3000년 전에도 이미 저런 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양성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짜증나기 시작해요. 아니 그 뭐야, 쟤들은 그때 벌써 저런 거 만드는데 동양은 왜 이렇게 단순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만리장성인데 만리장성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뭐 달에서도 보인다. 거짓말, 이게 다 소문났지만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우주인이 직접 그랬어요. 안 보인다고. 만리장성은 가보신 분들 한번 진짜 만리장성 가면 사람들이 다 욕해요. 이게 뭐냐고. 만리를 뻗었대는데 만리가 어차피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높이 요만하지. 그것도 지금 잘 남아있는 데 가서 그 정도고, 저거 벽돌성이니까 그런데 원래 만리장성이 벽돌성이 아니고 저건 저 명나라 성이라서 그렇고 베이징 북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새화된 성이에요. 저게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갈수록 옛날 모습이고 원래는 토성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들은 말이에요, 저기 2500년 3000년 전부터 뭐 삼중성 쌓고 탑 쌓고 그러는데 이거는 담장 하나 쭉, 담장하면 좀 미안하긴 합니다. 약간 쭉 가다가 흙벽돌로 쫙 가서 저렇게, 그러니까 말리면 뭐 하냐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논쟁이 되는, 도대체 그 만리장성 왜 쌓았냐, 이게 정말 군사적 목적으로 쌓은 거냐라는 회의들이 잠깐 몇 개 있어요. 크게 보면은 이 만리장성이 유목구역과 유목구역 아닌 것을 구별하는 대체로 그 라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 문명권이 갈 수 있는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이라는 거는 국력의 한계도 있지만 뭔가 경계를 지어야 될 때 경계를 지어요. 강이 있다고 너무 안 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농업지역이고 저기 유목지역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이 나눠지거나 중간에 사막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구가 많은데 적은데 여기까지밖에 못 가. 하여간 뭔가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보면 농업지역과 유목지역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적 용도가 아니라 교류하지 마라. 니들 양치고 그냥 못 온다. 그리고 솔직히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이주하잖아요 또. 그리고 스텝하고 농업지역의 경계선이라고 이거 어떻게 줄처럼 그어집니까? 이렇게 완충지대가 수백 킬로는 있으니까 집단으로 이주해서 땅 갖고 살지 마라. 너희들하고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이런
국경선, 담장선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보는 분도 있고, 뭐 아니면 반대로 한족 사람들이 유목적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왜냐하면 농민들이 세금 내기 싫어 도망간다, 뭐 그거 못하게 하려는 거다, 뭐 상징적인 거다. 아니 뭐 군사적 용도도 있어. 왜 그래?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만리장성과 아까 보신 그 중동의 성을 보면 구조적으로는 이쪽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단순하냐고 의문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중국 성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 성벽에 들어가면 엄청 넓어요. 성벽 엄청 두꺼워요. 그러니까 중국 성은요, 높은 것보다 두께로 승부해요. 저 오른쪽 사진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차 보이는데, 저기 전동차로 저기 성 한 바퀴 도는 게 있어요. 자전거 타고 돌고 걸어서 돌고 전동차 갖고 도는데 엄청 넓잖아요. 왜 이렇게 넓을까요? 반대로 서양성은 왜 그렇게 아기자기할까? 제가 성이 기능을 하려면 구조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게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이 딱 나오는데, 중국에서 가장 많은 자원이 뭡니까? 예, 그 동네가 아니라 뭐든지 사람으로 해결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기계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인력을 너무 무시하는데, 그래서 이게 나쁜 건 아닌 게, 서양 사람들이 기계 장치 같은 걸 많이 발명한 건요, 사실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엔진의 시대에 살잖아요. 산업혁명 이후로 엔진이 나오면서 사람의 인력이라는 게 참 우스운 것처럼 돼버렸는데, 그 전까지는 어설픈 기계 장치보다 웬만한 게 사람이 더 나아요. 투석기 이렇게 날리는 거, 동양의 투석기는 사람이 땡겨서 날립니다. 그러고 사람이 확 60명, 그래서 뭐 사이즈가 있어요. 60명 땡기는 거, 100명 땡기는 거, 이렇게 땡기면은 날아가요. 서양은 이제 트레버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앞에다가 이제 돌 같은 걸 막 쌓고 줄을 끊으면 지렛대 원리로 휙 날아가요. 얼핏 보면은 트레버스가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중국도 나중에 그거 수입해갖고 몽고군이 쓰기도 하는데, 조금 보편적인 투석기로는 그 지렛대로 날리는 게 가장 크고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저쪽에 서역에서 왔다고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회포라고 그러고, 송나라 때도 가장 큰 투석기가 그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만들기 힘들어서 그렇지, 진짜 무시무시한 투석기는 사람이 땡기는 거예요. 1차 대전 때 독일군인가 누가 2,500명이 당기는 투석기를 만들었는데, 대포로 쏴도 안 깨지는 성이 쏴갖고 확 열받아갖고 2,500명이 당기는 투석기를 만들었더니 이게 날아가도 그 요새를 그냥 눌러버렸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근데 중국은 저렇게 넓게 하는 게 결국은 수성도 사람이 하는 거고, 공성도 그냥 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장비, 그러니까 인력으로 동원하는 수많은 장비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성탑 같은 거 오면 그것도 또 장비로 깨는 거예요. 옛날 영화는 무조건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돌멩이 던지고 그랬는데, 요즘 사극은 그래도 고증을 잘해서 공성 같은 거 쓰는데, 원래 기계가 아니고 옛날 인력 할 때도 전쟁은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성의 구조가 왜 복잡할 필요가 뭐 있어? 성벽에 사람이 있는 한 성은 함락되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다가 장비를 막, 이제 방어 도구를 막 늘어놓고 사람으로 막는 거죠. 그래서 성벽에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함락되는 게 아니다. 저게 유명한 남경성인데, 제가 갔을 때는 남경성을 못 돌아다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개방해서 성벽을 간다고 했는데, 저 때는 못 가서 저기 모형으로 찍었는데, 저 앞에 보시면 성문이 있는데, 성문이 막 여러 겹으로 있죠. 사람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성문을 5중, 5중, 6중으로 성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대문 같은 걸요, 한 4-5개를 그냥 같이 세워놔요. 사람이 들어오는 거 못 막게 한다고, 대군이 들어오는 걸 못 막게 한다고. 이게 실제 사진인데, 그러니까 요새를, 십자군 요새 같으면 내성, 외성, 그래서 좁은 곳에 막 복잡하게 놓을 텐데, 얘들은 크게 놓고 문 안에다가 저렇게 작은 요새를 몇 개를 연속해서 세워 놓는 거죠. 이게 사실 십자군 요새가 발달한 건요, 유럽은 사람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것도 인생의 교훈인데 장점이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 단점이 아니에요. 자기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십자군 요새가 저렇게 옹기종기 아밀조밀한 거는 어떻게든지 병력이 적으니까, 적은 수로 최대 효과를 거두려니까 저렇게 아기자기하게 만든 거예요. 아까 클라크 대 슈발리에 같은 건 나중에 500명, 심지어 100명 갖고도 지켜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콘스탄티노플 요새도 그렇게 지켰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거고, 중국은 일단 성벽에다 사람을 올려, 그리고 떼거지로 들어오는데 문 앞에다 채워. 그냥 가득. 제가 옛날에 학생 때 태평천국 관련된 책을 읽는데, 태평천국의 수도가 남경이었어요. 마지막에 저 남경성을 포위를 하고 이제 청나라군 정부군이 이걸 포위를 하고 있는데, 공격을 해도 안 떨어지다니까 결국 마지막에 함락되는 날 성벽 위에 있던 태평천국군이, 왜냐하면 또 사실 잡히면 다 죽였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죽느니 자살하겠다 그래서 성벽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대요. 그게 뭐 10만 명이 죽었대나. 중국 사람들이 제일 센 게 과장법이잖아. 아, 그 사람 과장법으로 정말 못 당해. 그래서 무슨 세상에 무슨 성벽에 10만 명이 올라가, 한 1000명 뛰어내렸겠지. 하여간 인간들. 그러면서 10만 명이 올라가면 성벽이 무너지지 남냐. 그리고 가봤더니 저렇게 넓잖아요. 아까 서한성벽하고 넓이가 비슷해요. 그러니 이것도 보세요. 지금 저 성이 지금 몇 중인가. 그러니 10만 명이 충분히 뛰어내리겠다. 그래서 태평천국 날 때는 어떤 기록도 있냐면, 태평천국군이 저기 탈출을, 후퇴를 하려고 양자강에서 후퇴를 하려고 하는데 배를 타는 거예요. 배를 타는데 거기다가 새카맣게 몰려 있으니까 대포를 갈겼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줄이 안 흐트러지더래요. 포탄이 꽝 터지면 메꾸고, 포탄이 꽝 터지면 가만 서가지고 메꾸면서, 니들이 아무리 쏴라 우리가 다 죽냐. 이렇게 사람으로 미니까 성벽에 10만 명이 있는 이상은 아무리 총 쏘고 대포 쏘고 무슨 짓을 해도 걔들이 서 있는 한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함락시키느냐, 땅굴을 파요. 사람을 동원해서 수십 메타 깊이로 기차도 들어갈 만큼 굵게 팠대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걸 보고 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그래서 기차도 들어갈 만큼 긴 터널을 판 다음에 거기다 화약을 묻고 터뜨려 가지고 이 앞에 성벽이 있는 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깨끗하게 남경성이 함락되는 거죠. 결국 성의 기술이나 구조라는 것이 그 사회의 자원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살아가는 방식도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십자군 요새를 보면서 아기자기하다고 찬탄만 하지 마시고, 중국성을 보고 크다고 찬탄하거나 단조롭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것이 다 문화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인과관계가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어떤 부분이 결여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살아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진정한 인문학적 사고고 인문학의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이탈리아의 1500m 있는 도시인데 그 꼭대기에 노르만족이 쌓은 성이 있어요. 저 성도 십자군 요새 비슷하게 엄청 잘 쌓았어요. 저 성은 구멍이 확실해요. 이게 저기 성벽 밑에 있는 수문이거든요. 제가 아까 파르테논 신전 보여드렸죠. 물이, 여기가 물 나오는 구멍이 딱 있어요. 이게 샘인데, 그래도 저기 철망으로 저렇게 막아놨는데, 성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문제는 뭐냐면 물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걸 수구라고 하는데, 물을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물을 내보내지 않으면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상 공성전 보면 뭐 아무리 요새 잘 만든 몰래 결국은 거의 뚫리는 게 이겁니다. 그럼 뻔히 아는데 왜 못 고쳐? 원래 100명이 지켜도 공격한 사람 못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이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저게 이제 영국의 그 유명한 십자군 사자왕 리차드인데, 저 사람이 원래 프랑스에 자기 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왕이 그걸 뺏으려고 해서 샤토 가이아르라는 엄청난 요새를 만들어놔요. 이렇게 병력은 적지만. 그래서 그걸 프랑스 왕 필립이 점령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대군을 동원하니까 한 2년 포위 공격하면 함락을 시킬 것 같은데 파산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 성은
수문을 들킬 위험한 걸 알고 그 수구를 땅 밑으로 해서 강 밑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안심 폭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문이 그냥 물만 나가는 게 아니라 평소엔 오물, 하수가 같이 나가는데 이게 강물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쏙 풀려 나가는데 어떤 코가 이상한 애가 그 냄새를 맡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물 냄새가 이상한데 그래서 물속에서 그 구멍을 찾아요. 그래서 50명이 그 수구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그 성도 철망이 있지만 원래는 그럴 줄 알고 수문에다가 다 막아놓거든요. 중간에 막아놔야 되는데 이게 오물이 나가는 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매일 이 뚫어뻥 맨날 막히잖아. 짜증나게. 그러니까 다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기어 들어갔더니 문을 탁 열고 나옵니다. 근데 겨우 50명이 나왔는데 얘들이 거기를 통과했더니 몸에다가 뭘 다 뒤집어 썼어요. 그걸 보고 애들이 코를 막고 싸우자가 다 도망갔대요. 지금 만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문을 열어가지고 그 성이 함락되면서 사자왕 리차드가 프랑스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돼요. 운명을 바꾼 코였는지 운명을 바꾼 구멍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전쟁사에서 또는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모든 약점은 구조적인 약점이에요. 성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수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뭐 경영에서도 마찬가지, 뭐 인생에서 상대 약점을 찾아라. 자꾸 엉뚱한 데서 찾아. 장점은 그 사람의 장점하고 동전의 뒷면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최고의 장점이 약점이에요. 키가 큰 사람의 약점은 뭘 것 같으세요? 키 큰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의 약점은 키 작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보다 총 맞을 확률이 재수 없으면 2배 높아요. 진짜 기록에도 있다니까요. 키 작은 사람은 아무리 힘이 세도 등치 큰 애들보다는 힘이 적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약해서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키 큰 게 장점이고 키 큰 게 단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단점이에요. 이게 모든 전쟁의 역사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술이 사고를 바꾸고 사고가 기술을 이끈다. 성의 역사를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의 문화권, 자기들의 삶의 조건 속에서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죠. 에디슨 시대에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남의 필요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필요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삼국지 할 때 말씀드렸죠. 변화에 도전하는 것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저 기술 필요 없잖아. 우리는 못하는 거잖아.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도태되어 가는 거죠. 기술이 사고를 바꾸고 사고가 기술을 이끈다. 이게 21세기의 번영과 생존의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임용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